부지런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힘드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을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도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밖에 안 나가게 되면은 운동량도 떨어지고 밖에 안 나가니까 햇볕도 안 쬐고 그렇죠. 보통 밖에 안 나가면 식사도 보통 더 대충 하게 되세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사람의 뇌는 약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과연 끝날 수는 그뭐 있을까? 선생님이죠. 네. 정신과신데 오죽 답답하면. 예. 구명같이 뽑은 아니지만. 예. 예. 제일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의 회사가 혹은 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심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날씨에 비유를 하곤 해요. 기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을요. 우울감을.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흔하죠. 네.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고요. 약간 좀 센치해지는 건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 깊이와 길이 모두 다 달라요. 비가 정말 많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2주 연속으로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이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기하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뭐 네.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내일은 꼭 약을 챙겨 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 긴장을 보내는데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런 그럼 거 저는 어떻습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감. 현실.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분 초짜인데. 네. 예.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예,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우.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럴 이제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 검사나 뭐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아 이거 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그렇죠. 예.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걸어요? 솔직하게. 예.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인부 약 2만 명, 코끼리 천여 마리가 투입된 대공사로 무려 22년에 걸쳐 완공됐는데요. 샤자한은 훗날 이것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작품이 탄생할 것을 우려해 공사에 투입된 모든 인부의 손목을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타지말. 타지마할. 예, 맞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타지마할 정답입니다. 예. 야, 근데 얘 무섭네요, 이게. 아, 이게 오우, 야. 아,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간담체과는 뭡니까? 그 외과 영역 중에서 이제 간, 담도, 췌장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분야입니다. 네. 췌장은 이쯤에 췌장은 안쪽에. 배의 딱 가운데에 뒤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뒤쪽. 담도가 어딥니까? 담도가. 담도는 이제 간과 정확히 한번 저를 그냥 제가. 네 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 갈비뼈 아래에 좀 언더티 좀 입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좀.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 그게 담도구나. 예. 아니 사실 지금 저 우리 그 교수님은 간 이식도 전문이시라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의 이식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대학교에 와서 한 것만 200케이스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이 이제 간의 전문의시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게 괜찮나요? 아니면 하루 폭주하고 며칠 쉬고 이렇게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 나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만 네. 좀 뭐 어려운 질문인데 결론은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주란 없다. 그러면 네. 저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차라리 한 잔 술로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본인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쫙 씻고 그 호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얼음 도르르 해가지고 위스키 그럼 이거 하면서 쭉 먹고 정말 깔끔한 거예요, 교수님. 그 한 잔이 진짜 한 잔인 거.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 진짜 한 잔을 드시는 거라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혼자 먹는 건 왜 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한데 혼자서 안 마셔야겠네요.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 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를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기증자가 예, 예.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도착을 있는데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포기하셨지만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네. 아, 뭐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요즘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지만 의학 드라마라든가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그 하얀 거탑 재밌게 아, 하얀 거탑. 아니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간중간에 가끔 수술실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상당히 실제 상황에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후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추울까봐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잘 자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까? 이불 덮어주고 이런 그런 장면 일이 나오면. 있나요? 좀. 저쪽에서도 웅성웅성 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그 정말 고마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이제 펠로우 1년 차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펠로우 일하고 밤에 뭐 한 2시 뭐 이럴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잠깐 깨어나 보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져 있어요. 와. 누가 해줬어요? 와. 드라마다 드라마. 물론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틀을 누군가가 해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포맷을 잡아주고 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세요. 심장이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기훈이 형이 그때 아마 제가 잠드는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맞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자가 미안한데 나 아니야라고. 너무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락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히포피언스라고 힙합이었어. 아, 네. 이 보통 그 의대 동아리에 힙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있나 히포크라테스와 봐요. 호모사이언스의 정확합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플러스 호모사피언스를 합쳐서 거기서 어떤 보컬이셨나요? 아니면? 저는 보컬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뭐 이제 못하고요. 아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자주 연주했던 히포피언스의 대표곡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즈 앤 로지즈. 건즈 예. 그 조금 한번 해주셔야 됩니까?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조금 어려운데. 예. 살짝 가볍게 그냥. 옛 생각 나시죠?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예? She got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n everything was the fresh as the bright blue sky. 여기까지만. 교수님, 이게 목소리 톤이 바뀌어. 약간 가느다라면서. 예. 여기 약간 그 교수님도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이름을 따로 정하세요. 해외 그룹은 그쪽 좋아하시고 국내 그룹은 이승철?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난 나지거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 하며 키스해 주었네. 교수님, 이거 곳곳에서 막 저기 주변에서 작게 부르실 거예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어리다고 널리지 마라. 아니 이 시대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과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인기 있는 과는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정신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이 외과도 좀 많지 않나요? 외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좀 우리 외과에 또 많은 좀 그 분들이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한마디로 교수님이 좀 하세요. 예. 이럴 때 한번 또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 좀 저 교수님의 얘기 듣고 한번 좀 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가졌던 생각을 항상 한번 좀 다시 돌이켜 보시고 수술도 하고 또 환자도 직접 보고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보람찬. 네, 좋은 얘기신데 이렇게 하면 지원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외과 이행시를 하세요. 외과 이행시? 그러면 저 교수님 위트 넘치신다. 예. 저 한번 해볼까?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지마 좋네. 과지마. 좋네. 이거 교수님이 할게요. 예, 이거 교수님이. 이거 교수님이 교수님이. 할게요. 이거 줘요. 괜찮죠? 교수님 이걸로. 네. 자,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 과지마. 딱 좋아요. 네네네. 정말 이 추억의 예. 삐삐. 힙합. 혹시 뭐 지금은 안 쓰지만 혹시 좀 연락이 왔으면 하는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멜드 40점으로 지금 한 열흘째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멜드 40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 점수 중에 최상위 점수입니다. 그러면 빨리 위급한 상황. 네. 한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기증자 나타났다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소식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네. 곧 또 좀 그 수술이 좀 있으세요.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근데
가죠. 이벤. 첫 번째 힌트에 말씀을 하셨다. 그럼 기회가 없어져요. 아 세 번째 힌트 중에 잘 선택하셔서 네. 답을 한 번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맞추시면 200만 원이에요. 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강한 정보에 익숙해져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가리켜 이것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면 정답을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좋습니다. 자, 이제 150만 원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주식이던 이것의 주재료 속에 영혼이 살고 있어 열을 가하면 영혼의 분노가 폭발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0만 원입니다. 아 어렵다.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어렵네요. 정답은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팝콘입니다. 와, 이게 몰랐어. 아, 이게 팝콘 각이군요. 하지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요거라도 좀 잘 하나 뽑으셔야죠. 이게 자꾸 걸리네. 예, 아, 이게 자꾸 걸리네. 예, 아, 걸렸네. 걸렸어요. 이거. 하나 걸리네. 저도 봤는데 요게 계속 걸렸어요. 네. 교수님, 전기 통하는 겁니까? 통하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데. 전기 통한대. 오. 자, 무선 청소기. 야, 이것은 이것은 야, 이거 묵직하네요, 교수님. 와 이런 날이 오네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녹화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정말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정말? 무슨 수술 받은지 아세요? 좋은 간을 받으셨고 수술이 힘들긴 했지만 잘 끝났어요. 인턴은 계속 병원 안에서 턴을 한다고 해서 인턴이고 레지던트는 거기에 그냥 산다 해서 레지던트고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레지던트 과정이 좀 어떤가요? 뭐 교수님들 때랑 비교하면은 좀 편해졌다고들은 다들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걸 안 해봤으니까 힘듭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교수님들 지금 힘듭니다. 딱 떨어지는 얘기죠. 우리 남궁 해류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레지던트 뭐 좀 사람들 스타일마다 다른데 어. 이제 진짜로 병원에 사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길을 쓰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전 좀 후자에 조금 속하는 편이라서 길을 쓰고 좀 줄고. 길을 쓰고 빨리 일을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 레지던트는 혼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 안 혼나면 잘하고 있는 거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맞나요? 병원이라는 이런 환경이 좀 칭찬에 박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저희가 또 이제 생명을 다루고 그렇죠.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너무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욕을 안 먹으면은 나 잘하고 있다 이런 이게- 게 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잠수를 타는 일명 추노꾼이 아주 많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는데 산부인과 전공에 2명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잠시. 은원이 아직 연락 안 됐죠? 네, 최근에 당직 설 때도 힘들어하더니 힘들죠. 일은 많은데 손은 모자라고 잠도 모자라고. 무슨 일이야? 명은원 선생님 어제 아침부터 잠수. 이틀째 연락 두절. 그러면 잡으러 가요. 그게 추노꾼이에요. 추노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리지 않아요. 네. 저희의 생사도 달려 있기 때문에. 나의 생사가 네, 달려있다는 건 그죠? 뭡니까? 만약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없어졌다. 나가버리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당직을 나눠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빨리 잡아.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보통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좀 푹 쉬면은 잘 돌아올 수 있는 게 보통 학계 정설이라서. 네. 그런데 또 갑자기 자기가 돌아오려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주는 거죠. 이거 돌아올 수 잡으러. 있도록. 네.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복귀를 자연스럽게 위해. 그래서- 머쓱머쓱하면서 이걸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추노꾼을 조금 많이 몇 번 해봤는데요. 유퀴즈 방송에 잠깐 나왔던 저희 동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인터뷰를. 아, 다 인터뷰로. 그분을 잡으러 갔어요. 네. 옛날에 제가 석가모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괴로워하느냐 안 괴로워하느냐는 결국에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선택이라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은 행복해요. 저 인터뷰하는 순간 행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커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선생님 지금 얼른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잡았어요? 집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거기 있어요?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원래 담배를 끊었었는데 잠깐 오죽 힘들었으면은 네. 끊었던 담배를. 우리 과에 금기어 같은 게 있습니까? 산부인과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금기 음식이 있어요. 네. 그게 뭡니까? 치킨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네. 닭을 먹으면 병원에서 이제 산모들이 갑자기 오신다. 네. 진통을 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분만을 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치킨을 절대 시키면 안 돼. 치킨을 그래서 네. 산부인과에서는 치킨을 좀 잘 안 절대 시. 안 먹어요. 웬만해서는 안 먹는데 사실 닭 요리가 많잖아요. 네. 원래 닭 요리 다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찜닭은 된다. 왜 뜨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먹고 싶으니까 것 같아요. 먹고 싶으니까. 튀긴 것만 아니면 된다. 프라이드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뭐 가라케에서 그런 닭튀김. 그것도 된다. 순살 치킨은 되고 또 약간 안 돼. 뼈 있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자꾸 그러면 생기더라고요. 운동하려고 닭가슴살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게 또 노하우들이 또 꼼꼼하게 다 외우는 걸 좋아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진짜 한 5번 이상 다 읽었는데 좀 진짜 작은 글씨까지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진 밑에 있는 그런 글씨 네. 그런 것까지 외워야 이거 변별력을 내가 할 수 있다. 변별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이제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거기 페이지에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런 재밌었어요. 뿌듯했어요. 민혜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부산이니까 인강을 많이 들어요. 인강도 보면 뭐 생물이다라고 하면은 기본 개념, 그다음에 뭐 응용, 뭐 문제풀이 이렇게 인강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기본 개념 잡는 차라리 이거를 3번 들으면 3번 들었지. 이 뒤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얘가 확실하면은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졸려요? 아니요. 이게 되는 사람과 질문을 해놓고 집중을 못하잖아요. 두 분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좀 그 친구로 공부하면서 좀 봐오셨을 것 같아요. 의대 입학할 때 처음 만나서 뭐 같이 계속 살았어요. 의대 6년간 같이 둘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시작 때도 울고 입장하기 전부터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얘를 키운 건 아닌데. 약간 애틋함과 보내야 되는.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혜림 씨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 서운할 것 같다고 막 저희 막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 결혼식에 있어서 좀 연출자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쇼를 준비하는 나의 이 쇼에 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먼 길을 왔는데 제 축가를 저희 엄마가 불러주신 거예요. 오야. 네, 다들 막 친구들 울었어요. 좀 감동적인 노래여서. 근데 저는 이제 연출자의 마음으로 엄마가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이 결혼식.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어머님의 노래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 노래에 감동받아서 우는 울고 하객들. 있다. 이건 뭐 최고의 연출자로서 막 카트 어머니 카트 너무 주민 너무 좋죠. 의학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보신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지금 슬기로운 생활 진짜 정말 그냥 그 삶을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걸 정말 잘 다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거는 좀 아닌데 뭐 내지는 뭐 저런 일이 있나 뭐 이런 곡도 혹시 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응급하거나 당직 다음 날도 너무 메이크업 되고 예쁘죠. 일단 그거부터가 일단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 너무 이쁘고 잘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머리도 못 감고 네. 수술 모자 있거든요. 그걸 안 벗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왠지 볼펜도 소아청소년과라고 좀 귀여운 볼펜. 약간 그렇지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현 선생님은 이게 병아리 동화에 뭐- 따라서 볼펜도 좀 귀여운 걸 많이 좀 이게 이런 거 쓰시나요? 들고 다들 애들을 보면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소아청소년과를 뭐 지원하신 좀 이유가 있나요? 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평생 하는 환자 군과 그 질환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었을 때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저는 소아군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 보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지만 소아군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 힐링이 돼요. 그냥 아기 웃음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손을 이렇게 그냥 잡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다 녹여주는. 우리 어떠세요? 좀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좀 산부인과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산부인과는 다른 과랑 다르게 산모랑 그 뱃속에 있는 아기랑 두 생명을 동시에 보는 과잖아요, 네, 유일하게.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점도 있는데 흔히 이제 산부인과 하면은 아기만 받는 의사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그 전 생을 죽음까지 같이 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게 또 딱 보면 선생님들은 왜 다쳤는지를 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시거나 뭐 떨어졌다, 부딪혔다. 학대가 의심돼요. 그렇죠, 그렇죠. 교통사고시라고. 예, 제가 깜빡 졸음운전을 해서 가로등을 박았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은 잠깐 밖에 계시면 좋겠는데. 무슨 환자인데? 멍이 많이 들었네. 아빠 차에 텄다가 TA로 인한 빰빼예요. 아니 아빠는 완전 멀쩡하던데. 뒤로 돌아볼까? 옳지. 아이고. 이거 완전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의심을 하는 거. 수상기전과 다른 부분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이거는 한 번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전에 여러 번의 뭔가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의심할 만한 무언가의 객관적인 게 있으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레전트 하기 전에 생각하고서 온 거는 아기가 아프게 와서 즐겁게 태어나는 거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그 3차 병원이고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생각해보면 제가 떠나보는 이제 별이 된 아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 보내는 경우들은 정말 그 이름들이 엄청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생각나요, 항상.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달만 보게 매번 바뀌어요, 주치의가. 그러면은 제 동기들이 또 그 아이를 잘 안단 말이죠. 얘가 지금 안 좋다더라. 진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못 보러 가요. 그 아이가 바로 당장 한 층만 올라가면은 있어요, 볼 수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마지막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나는 그때 갔었어도 오히려 내가 뭔가 안 좋아져서 간 게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엄청 슬퍼요. 슬플 때는 사실 다 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이 되기 전에 직전에는 엄마들의 그 감정을 보면서 1번으로 무너지고 그다음 그 친구가 건강했었을 때 나랑 대화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 기억에 남으면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막 엄마랑 같이 우느라고 사실 뭔가 몇 시 몇 분 우리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막 엄청 울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뭔가 엄마랑 저의 그 눈물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그리고 진짜 아이도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뭔가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문이. 아유 오셨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혹시 그냥 손님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러 아니 그 의상이 저희 만나러 오신 거 맞지?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시고 밖에서 만나 뵀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오시기도 좀 그렇죠. 아이고 영광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표정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그 방송을 많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영광이죠. 이런 예.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최석호. 최석재 선생님. 네네. 제 이름 맨날 거꾸로 정준하 씨가 많이 부르는데 네, 석재라는 이름이에요. 석재야. 예. 석재. 그럼 석재가 아이입니까? 예, 아이입니다. 그럼 저한테 완전히 재성 반대예요. 석재. 맞아요. 예. 응급의학과요. 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응급의학과? 이름이에요. 예. 조셉,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뭐 아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아유, 먹고 오는 맞아, 것까지 맞아요. 왜냐면 병원 먹는 막-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동액을 끓여서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네, 그냥 무색 묻히니까 그냥 우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러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목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티커나 네, 플라스틱 맞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사실 되는데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뾰족한 거라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그만 배터리.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제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그래서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임상부전인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네 안 했어? 이러시는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애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고 있는데 리허설을 하셨나요? 술 취하신 아니, 뭐 분들 하면은-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 미리 만났어요. 아니 저 처음 뵙고. 아니 근데 어쩜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오늘 딱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이제 소주라는 이제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인 좀 많이 놀라는데요. 예. 어제도 화학약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유쾌했던 일,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있죠. 예.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차량으로 튕겨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중환인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 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오.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 거예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그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국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때 참 뿌듯하셨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네.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장 쫙 자르자마자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기인데 팀아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빡. 약간 무림의 그 고수가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단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다 当然，骨丝留又不给你，是要见你的本性。 하고 유유히 사라지고. 네, 그렇죠. 혹시 그저 응급의학과에서는 금기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금기어요? 예. 있죠. 뭐예요?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콜이 없지?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콜이 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네. 한가하다. 이런 깨방정을 떨면은 깨방정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식 중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 저번 주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응급실 호출이 왔어요.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또 봬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응급실에 와서 환자 없네 오늘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바로 119 소리가 밖에서 삐요삐요삐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한 가지를 안 마셔요. 음료를 안 마셔요? 저희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걸 안 마시는 네,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요? 네네. 뭐지? 20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20개로요? 네네. 야, 역시나. 과일로 만든 음료입니까? 네, 과일 향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향이요? 탄산 쪽이에요? 네, 탄산 쪽입니다. 아예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 세 개 쓰셨어요? 세 개 쓰셨어요?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알아요. 정답. 해도 돼요? 네. 환타? 맞아요. 근데 환타가 왜? 환자가 타고 온다 해서 환타? 맞습니다. 환자를 타기 때문에 환타를 절대 안 마셔요. 네. 환타를 안 마셔요? 네, 네. 의사 간호사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전문의로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젊은이한테? 젊은 분들한테? 전문의로서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이가 전문의로서. 네, 전문의로서. 잘 들어야 되네요, 이게. 질문을 이거 오늘 발음이 좀 이게 이거 왜 보여줘 그거를? 임시치야. 그렇군요. 전문의로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좀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요.
하나, 둘, 하나, 어깨로, 둘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혹시 뭐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 아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이거 그냥 혹시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에 맞추면 됩니까? 네. 그 손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정말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좀 네네네.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 정중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흉골 정중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근무 뭐? 아니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근무를 하고 나면 3일 딱 쉬는 거죠. 3일을 쉬세요? 병원에 따라서 3일 쉬는 데도 있고 4일 쉬는 데도 있고. 되게 괜찮다. 아니 그렇잖아요. 딱 낮 근무하고 밤 근무하고 3일을 쉰다고? 어떤 데는 4일을? 일주일이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자기 근무 시간만 딱 맞추면 프리한 진짜 몇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점이 대단하게 있어요. 아니 그럼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좀 그 인기학과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재활의학과가 제일 편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 반대 성격인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3일 쉬잖아요. 이런 거 하고. 오늘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만족감이 지금. 많이 오십시오. 예. 요즘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은 좀 약간 어떠세요? 의학 드라마 최근에 이제 슬의생이라고 부르죠. 슬의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조금 이제 악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그렇게 막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큰일 나 빼라고 임마. 오피캠으로 간다고. 의사가 한 명 빼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억울했어요. 주인공 빼놓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쁘니까. 다행히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금 좀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좀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잘 만들어달라고요? 아니 약간 인싸세요? 안 싸세요? 인싸세요? 안 싸세요? 나 조셉. 인싸 안 싸는 뭐예요? 시야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죠. 와. 네, 맞아요. 이야. 다른 동기들은 병원 앞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본인은 아내 집 앞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병원에서. 네, 그래서 1시간을 열렬한 연애를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네, 했는데 레전트 2년 차 되니까 1년 차도 그렇고 2년 차도 되고 그렇고 하루 24시간 거기다 이제 앞에 의료케이 붙이고 차팅 정리까지 하면 28시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바로 다음 밤근무 스케줄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랑 한 3-4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자요. 맨날 등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참 힘들어했었어요. 네.
대학병원에 가면 레전트들 좀 불친절하고 예, 좀 꾀죄죄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밤을 뭐 진짜 그렇게 막 새고 씻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좀 말이 좀 이렇게 맞아요. 퉁명스럽게 좀 나갔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그 민석 PD도 그 밤새고 편집하고 웃다가 존 적 있죠. 예. 진짜. 나는 민석이 그때 뭐지? 아니 웃다가 자더라고. 조금 더 붙으면 예. 바닥에서 이렇게 예. 뭐야 진짜. 진짜요. 왜 밤새니까.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밤새는 직업군 중에 이제 PD님도 포함이네요. 네. 응원합니다.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맞아요.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래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아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뭐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나가서 놀고. 참도 뭐 같은 또 저 아빠 입장에서 참 제 스스로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이 아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제가 진짜 너무 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5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아 분만의 최고 권위자 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출생부터 하시면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태 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5 쌍둥이 애기들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국내에서 34년 만에 5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5째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빠, 엄마는 육군 대위 부부입니다. 5 쌍둥이는 조금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5 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5 쌍둥이는 받았고요. 4 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요. 4 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3 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000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5둥이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시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5명 아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1~2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났습니다. 이야.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4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주님, 왕자님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5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예,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다행.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그렇죠. 어쩔 수 있죠. 이게 뭐 일단 한숨 한번 푹 쉬면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저는 궁금한 게요. 뭐 1분 형, 2분 동생.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딱 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갈.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죠.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예.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관세 10살 성관세. 안녕하세요. 10살 성관세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산부인과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좀 아이들이 커서 오면 진짜 진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병원 식구들도 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하면 이제 그러겠네요. 보통 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막 머리를 눌러서 인사해. 그래가지고 네가 처음 본 분이야. 하면서 애들 그럼 애는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고. 인사해.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엄마들이 또 외래 종종 찾아오세요. 100일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돌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죠. 의사로서. 산모분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다태아 출산 관련 카페에서 일면 갓종관. 예. 확실히 좀 전느림으로. 예. Sit out there on that porch swing, don't phase you to this pouring rain, and I kinda like that you ain't afraid to get mud on your boots. 갓종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정말 그러면 아시겠네요. 정말 그럼 둘 중에 갓종관 좋은데요? 갓종관? 둘 중에 하나만 정해 주시죠. 갓종관이 좋으신지 전느님이 좋으신지. 저는 그냥 전종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갓종관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선생님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봅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2년 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한 밤 10시에 한 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아직 괜찮을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주 편해요. 내가 너무 편안해서 잘 참았어. 네. 고생했네. 너무 다정한 대화였어요. 근데 늘 다정하세요. 엄청 대기 환자 많은데도 뭐 여쭤보거나 질문하는 거에 한 번도 성의 없게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오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아,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우리 누나가 우리 조카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묘했거든요. 예. 교수님은 많은 리액션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네, 저도 많이 리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애기들 보면 아직도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들 나오면 야, 얘 봐, 이거 이쁘다 하는데 정말 아직도 이뻐요. 너무 진짜 감동스러워요. 너무 그래요. 저는 너무 그걸 감동스러워요.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위험률이 좀 높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관련 연구를 또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치료법을 도입을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태아 수혈 증후군이라 그래서 한 애기는 양수가 많아지고 한 애는 양수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는 2004년, 5년 되면서 레이저 소작술로 해서 치료법이 확립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쌍둥이를 많이 보는 의사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는 센터가 있어서 환자가 생겨서 언제 한다 그러면 그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간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환자가 와서 시술하자마자 한 2시간 있다 초음파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수가 작은 애가 원래 방광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2시간 있다 방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은 참 대단했는데 한 4년 전인가 그 산모하고 연락이 돼서 그 아기 사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산모분하고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그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고 하면은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불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리고 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아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이야,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안정기에.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되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 있더라도 유산되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정해져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아기를 다니신다면 키우고 직장에 어떤-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가점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점관. 아니 오늘 주제가 명의입니다.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의란 혹시 뭐라고? 명의는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 가장 최신의 지견에 따라서 가장 좋은 진료를 제공해 주는 그게 명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임신부들에 대해 공감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무리 대학병원에 있더라도 공부 안 하고 타이틀만 가지고는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대로 진료하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럼 명의 맞으시죠? 저요?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점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갖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기 암 환자분들께 시간을 선물하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케오포트라고 혈관에 잘 늘러붙는 세균이에요. 항암약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종양내과가 네. 어떤 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암에 대한 치료가 네.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수치는 이제 수액 주사 맞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암이 좀 다른 데에 좀 번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뿌리 뽑고 완치하고 이제 이런 목적의 치료는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하면서 암을 가진 채로 이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종양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에서 네. 그렇고 의사분들께서 좀 기피하는 쪽이 요게 이제 그 흉부외과가 좀 하나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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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양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저희도 이 종양내과가 좀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여기는 또 종양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없는 항암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종양내과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태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폐암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뭐 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술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발되고 나서 그러고서는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이셨는데 그때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폐암이 이제 뼈로 전이되고 뭐 이라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는 너무 아파서 절절 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그냥 악물고 하는데 입 안에서 그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통증을 꼭 참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통제를 조금 충분히 썼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 뭐 당연히 아프지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약간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참 아직도 마음속에 한으로 많이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좋으신데 오늘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침대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침대에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옆에 환자분한테 저희 아버지 찾아왔는데 자리가 바뀌었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전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거를 제가 알았었더라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고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혹시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는 이 암이 나빠지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통제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그 얼마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더라. 진통제 많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도 그걸 그냥 꼭 참는 분들이 계세요. 진통제 먹으면 나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진통 아프면은 진통제를 좀 드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암은 네. 언제쯤 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암은요 정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안 됩니까? 네. 이게 암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되는 병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이 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하필이면은 이제 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철없는 사람을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운나 하시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바람이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좀 숙제도 좀 내주신다고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숙제를? 뭐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요. 뭐 환자분들께 뭐 일기를 좀 써보시라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많이 내줘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일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들었었던 생각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조그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좀 메모를 좀 하시라.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환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별로 말씀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일기도 딱 2주로 쓰시더라고요. 매일매일 2줄씩만. 근데 일기장 한 구석에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딱 2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의 일기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유산처럼 남는 거죠. 근데 일기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 이게 참. 아니 그 교수님, 저는 좀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그 암은 언제쯤 정복될 수 있느냐,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하나는 좀 주고 가셔야 돼요. 그 암 이게 또 치료하는 기술이 여기까지 갔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일단은 요즘에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때 찾아내가지고 수술로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은 문제 없이 암을 정복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항암제도 요즘 좋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갖고요. 먹는 표적 항암제 같은 것도 많고 그냥 먹는 최근에는 걸로? 그냥 먹는 약.
요즘 또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뭡니까? 또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그런 좋은 항암제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을 가진 채로 그냥 별 문제 없이 딱 보면 저분 암 환자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사실 누구나 영생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 연장.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뭐 다 생명은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질문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이제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와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랑은 참 무서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전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는 사람 널 그리워하고 있으니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야, 척신. 뭐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공부의 신, 장사의 신. 뭐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2년. 야,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은 2년 뒤에 2년 이제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세요? 목하고.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네. 사실 여기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다들.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뭐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잠깐만. 하지 마요. 2년을 기다리셔.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한 진료 얘기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거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아니라 나도 지금 허리 환자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그 2년. 자, 그만하세요. 달았어. 척추 달았어요. 달았어.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되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너무 예약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들었다 냈다 하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 하라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에요.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가지고 형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네.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노트북, 이게 자세가. 컴퓨터 이렇게 하시고 예.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하철에 타더라도 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에 갖다 대고 오시면.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최대한. 그러면 그거는 좀 알려줄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자기님들께 네네. 지금 살짝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법. 자기 전에 그냥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네. 사실은 뭐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갖고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여기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뻐근하시죠? 네.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아픈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붓는 통증입니다. 목 주변이 아프면. 근데 아픈데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네.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 저리면 죄송한데 그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여름이라 이거 셔츠도 얇아졌는데 그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이게 숨기려고. 그러세요? 하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거 좀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저도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이게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허리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그 허리에 좋은 운동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신다고. 아 진짜요? 제일 흔히 네. 그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이제 저 이렇게 한 세워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허리로 바닥에 조금 바닥을 붙여라. 아, 예.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에 힘이. 예, 이거 나쁜 겁니다. 아 이거 안 이거 좋습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다리 잡아 당겨. 아 예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아주 선생님.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예.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거 두 배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두 배로 안 좋은 다음 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뻐근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네 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많이...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봐야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상관없죠. 운동이에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바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턱 밑 벽에고는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 허리를 한번 보시면 숨을 들이쉬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점만 C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빨리.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들어가요.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가 올라갔다가 내쉬어보십시오. 쑥 내려가죠. 저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요추점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허리가 시원해요.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의 법칙.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서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 정말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주셔야 됩니까? 여기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잘 붙어 들어가던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근데 이러면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자세처럼. 예, 런지 자세.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유연해야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낫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수영 중에 그 저병만 빼놓고 하십시오. 저병은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병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한테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돼 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